네, 안녕하세요. 필독 교과서 시 마지막 단원 보충 수업 영상입니다. 마지막 단원 이름은 시의 창작과 수용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개념사전에서는 이 수용이라는 표현에 좀 집중을 해서 독자가 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을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변 상황을 소통 맥락이라고 합니다. 시를 창작하고 수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의 소통 맥락이라고 할 때, 여기에도 당연히 소통 맥락이 존재하겠죠. 작가와 작품,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 등을 등을 시의 소통 맥락이라고 해요. 그런데 독자들은 최근에 창작된 우리나라 시만 읽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황진이의 시조도 읽고 프로스트의 가지아는길 같은 다른 나라의 시도 많이 읽어요. 이런 시들이 창작될 당시의 소통 맥락은 지금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창작 당시의 소통 맥락과 현재의 소통 맥락을 서로 비교하면서 작품을 수용해야 합니다. 독자들이 시를 수용할 때에는 관점에 따라 작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밑줄 치면서 같이 넘어갑시다. 시를 해석하는 관점은 작품에 그려진 현실에 주목하는 것,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사상과 정서에 주목하는 것, 독자에게 미칠 효용에 주목하는 것, 작품의 내적 질서에 주목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총 몇 가지 나왔죠? 현실에 주목하는 것, 작가의 사상과 정서에 주목하는 것, 효용에 주목하는 것, 작품의 내적 질서에 주목하는 것, 이렇게 총 네 가지 나왔네요. 자, 그럼 위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식을 함께 봐요. 작가가 어떤 의도나 의미, 나타내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그것으로 시를 쓸 때 자신이 나타내고 싶은 주제나 의미는 내용이 되고 그것을 예술이라는 형식에 담아서 우리에게 내놓는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작품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 안에서 되기도 해서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용 이론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작품에 그려진 현실에 주목해서 읽는 겁니다. 이 방법은 그러니까 시가 창작된 그 시대를 반드시 반영하고 모방했을 거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러한 이론을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함께 적어봅시다. 반영론 혹은 모방론이라고 해요. 시가 그 시대를 반영하고 모방했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사상과 정서에 주목해서 읽는 겁니다. 시인과 화자는 분리되어 있지만 그 화자가 시인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시인이 화자를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표현론이라고 해요. 같이 따라오면서 적고 있죠. 자, 세 번째는 독자에게 미칠 효용에 주목해서 읽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시를 읽는 독자에게 어떤 감정, 어떤 경험,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환기할 수 있을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여 읽는 것을 효용론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독자 지향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효용론이라고 내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작품의 내적 질서에 주목해 읽는 겁니다. 작품의 외부적인 요소, 시대나 작가의 경험, 사상, 혹은 독자와는 상관없이 작품만 놓고 그 작품 안에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해서 객관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눌 때 크게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반영론은 작품에 그려진 그 당시의 시대, 현실에 주목해서 읽는 것이고,
표현론은 작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효용론은 독자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반영론, 표현론, 효용론 세 가지는 작품 바깥의 요소들을 가지고 해석해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작품의 내적 질서에서 주목해 읽는 객관론은 외부적인 요소는 배제한 채 작품의 내부에 드러나는 수사법이나 표현, 어떤 구조상의 특징들을 가지고 시를 해석해 보는 관점,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이해됐다면 우리가 아래에서 밑줄 치면서 읽었던 이 부분들이 다르게 읽힐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작품에 그려진 현실에 주목하는 것, 이거 무슨 관점이라 그랬죠? 반영론이라 그랬죠?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했어요.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사상과 정서에 주목하는 것은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는 표현론적 관점이라 그랬습니다. 다음, 독자에게 미칠 효용, 즉 독자 지향 이론, 이것을 우리가 효용론이라고 그랬고요. 작품의 내적 질서에 주목하는 것을 객관론이라고 했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나룻배와 행인 함께 읽어보고 시 분석해보겠습니다. 나룻배와 행인 읽기 전에 먼저 작품 속으로부터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56페이지로 넘어가서 작품 속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 시에서는 나와 당신을 각각 나룻배와 행인을 비유하여 당신에 대한 화자의 헌신적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룻배는 행인이 무사히 물을 건너갈 수 있게 해주며 물을 건넌 후에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간 행인이 언젠가 돌아올 것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죠.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한용운 시집 임의 침묵에 수록된 다른 시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화자에게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그런 임과의 이별, 그리고 재회에 대한 확신과 인고의 기다림은 그의 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영운의 시에는 불교 승려이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였던 그의 삶과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나오는 당신은 임의 침묵에 나오는 임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사랑의 대상을 넘어 불법이나 우리 민족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죠. 더 나아가 독자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은 각자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그 어떤 대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시를 수용하는 여러 가지 이론에 맞춰서 시를 해석해 놓은 것이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156페이지 같이 보고 있죠? 자, 이 개념들, 이 내용들을 잘 머릿속에 지니고 시로 들어와 봅시다. 다시 154페이지입니다. 나룻배와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페이지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필기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필기를 옮겨 쓴 다음에 수업을 들읍시다. 선생님이 본 수업에서 필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사할 테니까 지금 영상 멈추고 필기하세요. 자, 필기를 마쳤다면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펜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내용상의 특징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특징은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먼저 파란색 글씨부터 볼게요. 우리가 시를 해석하기 전에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관계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룻배는 행인을 태우고 물을 건너가 주죠. 하지만 행인은 나룻배에 대해서 고마워하거나 뜻깊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나룻배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와 행인의 무심한 태도가 곧 나와 당신의 관계라고 은유하고 있는 시예요.
자, 이런 시를 쓴 한용운 시인은 앞서 우리가 작품 속으로 해서 읽었던 것처럼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어, 승려이자 독립운동가라는 점, 이 시가 일제강점기에 창작되었다라는 점을 주목해서 이 시를 읽으면 이 시는 어떻게 또 다르게 읽힐 수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연으로 먼저 가면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는데요. 그렇죠. 자, 나룻배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물을 건너가 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흙발로 짓밟고 서 있어요. 굉장히 무심한 태도가 드러나죠.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화자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가요. 헌신적이네요. 그리고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간다라고 합니다. 희생적인 태도까지 엿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여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 물을 건너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이 여울이라는 시어의 의미를 당신 앞에 장애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줍시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면서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화자가 당신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 두 가지가 나왔어요. 바람과 눈비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눈비는 나의 시련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당신은 물만 건너면, 목적이 다 해결되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신대요.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돌아오리라는 화자의 의지적이고 소망적인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시를 읽어봤을 때 지금 당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 시가 일제강점기에 창작되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화자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당신은 조국의 독립과 광복이 되겠어요. 이렇게 시가 창작된 시대를 반영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반영론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다음은 작가의 신분, 즉 승려라는 그 신분에 주목해서 시를 읽었을 때 아마 이 당신이라는 존재는 중생일 겁니다. 중생은 불교에서 바라보는 부처가 아닌 모든 유혹을 떨쳐야 하는 모든 이 살아있는 존재들을 의미하거든요. 승려가 바라보기에 이렇게 기다리고 도움을 헌신적으로 주는 대상들은 아무래도 절에 찾아오는 이 중생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가의 경험이나 사상을 주목해서 시를 해석하는 방법을 표현론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외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작품의 내적 질서, 즉 표현 등에 관련해서 시를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화자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당신은 아마 화자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깊은 사랑을 했던 그런 존재 같아요. 그래서 연인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이렇게 내적 질서에 주목해서 시를 해석하는 방법을 객관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작품 내용상의 분석이었고요. 자, 이제 표현상의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년에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나는 나룻배,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법이죠. 은유법입니다. 이렇게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를 감추고 표현하는 방법을 은유법이라고 했어요. 원관념은 비유를 받는 대상이고, 보조관념은 비유에 쓰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뭐뭐 같은, 뭐뭐인 듯, 뭐뭐인 듯이 라고 직접 표현하는 방법을 직유법이라고 했다면 그런 관계를 감추고 바로 A는 B라고 말해버리는 방법을 은유법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행인도 마찬가지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으로 은유법이 쓰였어요. 이렇게 어조가 비슷한 문구를 나란히 배치해둔 방식을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낯설 수 있겠는데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렇게 두 문구가 지금 비슷한 어조로 나란히 배치가 되었죠. 이런 수사법을 대꾸법이라고 하는구나. 문구가 서로 대응한다라고 해서 대꾸법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러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는 연이 마지막 사연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시의 첫 연과 끝 연이 같거나 비슷한 표현 방법을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수미상관은 한자로 머리수, 꼬리비, 서로상, 관계할 관자를 써서 시의 머리 부분과 꼬리
작포하는 부분이 서로 관계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수미상관의 특징은 시의 운율감을 형성해 주기도 하고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시의 완결성을 부여해요. 보통 이렇게 천년과 끝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주제가 들어가게 마련이고 그리고 시의 천년과 끝년이 비슷하면 시가 잘 마무리된 것처럼 잘 완결된 것처럼 보이죠. 자, 이 시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참된 사랑의 본질인 희생과 믿음이에요. 지금 화자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의 형태는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당신이 언젠가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까지도 보였습니다. 그것을 참된 사랑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까이에서도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부모님은 자신의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적이고 믿음을 지닌 사랑을 주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믿고요. 이 시의 특징은 의지적인 태도, 소망적인 태도, 그리고 말투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강하고 굉장히 어떤 포부를 지닌 그런 강렬한 어조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기다리겠다는 어떤 숭고한 믿음이 드러나는 여성적인 어조가 드러났어요. 이것을 왜 여성적인 어조냐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여성적인, 남성적인 것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성 이미지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근데 시에서 이렇게 뭔가 부드러운 말투, 희생적인 말투가 드러난다면 되게 여성적인 어조라고 한다는 점, 좀 더 강렬하고 강인한 말투가 드러난다면 남성적인 어조라고 한다는 점을 우리 공부하면서는 좀 유념을 해둡시다. 그리고 또 이 시의 큰 특징은 존댓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경어체라고 하고 이러한 경어체가 시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서와 어조를 더욱더 극적으로 표현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 분석이었어요. 자, 문제 다 풀어봅니다. 1번, 이 시는 나룻배인 나와 행인인 당신의 행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시상이 전개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서 써줍시다. 자, 지금 나는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고 당신은 무심한 태도를 보인다 그랬죠. 그런 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행위를 빈칸을 채우라는 말이었어요. 자, 기억은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가. 니은은 바람과 눈비 속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귿은 당신을 기다리며 날마다 낡아갑니다. 리을은 흙발로 당신이 나를 짓밟습니다. 물을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가십니다. 그려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이 시에는 당신에 대한 나의 희생적인 태도를 부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미의 시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시어들을 찾아봅시다. 자, 당신이 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 우리 앞서서 표시를 해둔 바 있습니다. 여울이었어요. 2번 당신을 기다리며 겪는 나의 시련은 바람과 눈비였습니다. 자, 큰 번호 3번입니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라는 창작 당시의 상황과 승려였던 작가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다음 조건에 맞게 당신의 의미를 해석해 봅시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당시는 독립으로 우리가 앞서서 분석을 해봤고요. 승려였던 작가의 신분을 고려하면 중생, 창작 당시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내적 질서에 주목해서 시를 해석하면 연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공감 노트 같이 읽어볼게요. 이 시에서는 나와 당신의 관계를 나룻배와 행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당신으로 적합한 대상을 찾아보고 이 시처럼 나와 당신의 관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비유를 새롭게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2차 창작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다음은 이형기의 낙화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형 본문 읽기 전에 여러분들 162페이지로 넘어가서 작품 속으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162페이지 펼쳤나요? 작품 한눈에 보기 작품 속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는 꽃이 떨어지는 현상을 인생의 문제와 연결한 작품입니다. 꽃이 떨어지는 현상 그 자체는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는 슬픈 일이지요. 그러나 꽃이 떨어지고 나야 여름에 녹음이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도 맺히기 때문에
낙화는 더 큰 결실을 위해 요구되는 슬프지만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를 인생의 문제에 적용해 보면 청춘의 소멸이나 결별에 대한 새로운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낙하와 같은 결별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그 존재가 성숙해지기 위해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에서처럼 자연현상인 낙화, 그리고 그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청춘의 소멸이나 결별을 아름답다고 또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시로 돌아와 봅시다. 160페이지네요. 낙화라는 시인데요. 앞서서 우리가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의 계절을 볼 때 꽃이 무성하게 피는 시기가 1년 4계절 중에서 자연의 순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겠죠. 근데 그런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반드시 꼭 지나가야만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던 꽃들이 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어야 순리적으로 수용을 그렇게 낙화를 수용을 해야 그 다음 녹음이 무성해지고 수풀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가을이 오고 다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겨울이 되었다가 또 그만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 자연적인 어떤 순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의 인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어떤 청춘이나 또는 아름답던 한 시절 혹은 사랑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반드시 끝나야 하는 이유는 그 다음으로 즉 자연으로 보면 가을이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 내 자신 내 내면이 성숙해질 수 있는 그 다음 시기를 위해서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 앞에서 읽었던 내용 머릿속에 지니고 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영기의 낙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화롱화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네, 지금 선생님이 여기 여러분들 보는 페이지에 필기를 여러 가지 해놔서 시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드러운 수업 진행을 위해서 미리 적어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필기를 미리 적어두도록 합시다. 그래야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멈추는 일 없이 쭉 감상하면서 머릿속에 빠르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필기를 모두 마쳤으면 빨간색 글씨로는 내용상의 특징을 이번에는 정리했고요. 파란색 글씨로는 표현상의 특징 정리했습니다. 자, 내용상의 특징부터 먼저 차근차근 보죠. 여러분, 낙화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가을에 떨어지는 이파리를 낙엽이라고 그러죠. 떨어질 낙자에 이파리 할 때 엽자를 씁니다. 자, 마찬가지로 낙화도 떨어질 낙자에 꽃화자를 써서 떨어지는 꽃, 떨어진 꽃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떨어진 꽃이 그런 자연현상이 인간에게는 어떤 의미로 대입해 볼 수 있는지 네,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즉, 무언가가 이별해야 할 때, 무언가를 끝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년에서는 이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죠.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어, 사계절을 인간의 인생으로 비유했을 때 봄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가장 많이 펴있는 계절, 즉 무언가 사랑하고 가장 찬란한 그런 계절이에요. 그런 봄의 한철, 격정을 인내했대요. 격정은요, 격한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잔뜩 움직이고 분발하고 이런 마음을 참고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결별하고 있고 그것은 곧 낙화이다라는 뜻이죠. 분분한 낙화, 꽃이 떨어지는 모양을 이제 분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벚꽃 떨어지는 모양 생각해 보세요. 꽃잎이 이제 분분하게 내리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네, 여기서는 지금은 가야 할 때라는 표현으로 이별을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별을 당연한 것으로 순리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드러나요. 무성한 녹음과 녹음은 수풀이라는 뜻인데 계절로 치면 여름인 거죠.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를 맺는 건 가을입니다. 그 계절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자, 꽃답게 죽는다라는 말은 꽃이 반드시 져야만이 녹음이 찾아오고 수풀이 무성해지고 초록색으로 그다음에 열매를 맺고 씨앗이 맺히죠. 그것처럼 꽃이라는 것은 한때 정말 찬란하도록 아름답지만 성숙해지기 위해 반드시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청춘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시에서 강조해요. 자,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운. 자,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봄에서 여름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성숙해지는 가을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꽃이 떨어지고 열매 맺는 과정이 결국 내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한 과정이다. 즉, 이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정서 파악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나의 사랑, 그리고 나의 결별, 샘터에 물이 고이듯이 뭔가 이렇게 물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물이 천천히 차오르듯이 성숙해진대요. 내 영혼의 슬픈 눈이요. 마지막 7년에서는 이별의 슬픔을 정신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이해 잘 되시나요? 다음은 파란색 글씨 그리고 주황색 글씨로 선생님이 여기 표현상의 특징 정리해놨습니다. 보시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 진짜 질문이 아니라 질문 형식을 통해서 강조하는 수사법, 즉 서리법이라고 했습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 표현 진짜 많이 봤죠. 결별이라는 것은 슬프게 이별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표면상으로는 모순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이 시 전체를 관철하는, 관통하는 진리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어, 그 표면상으로는 모순이지만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역설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분분한 낙화, 뭐 결별, 그리고 꽃답게 죽는다,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아래를 향하는 이미지, 뭐 이런 이미지를 바로 하강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 이미지는 상승적 이미지겠죠. 이런 하강적 이미지는 대체로 소멸이나 어두움, 무거운 분위기, 부정적인 느낌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밝은 이미지는 아니죠. 이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순리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애상적인 어조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이 시의 어떤 어조와 분위기와 잘 어우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섬세한 손길을 흔드는 게 뭐예요? 꽃잎이 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꽃잎을 가지고 섬세한 손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 의인법이라 그러죠. 미리 적혀있던 필기에 빠져서 선생님 지금 추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를 쭉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럼 주제 봅시다. 그래서 결국 주제는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이에요. 우리가 이 낙화라는 어떤 자연 현상을 가지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별 혹은 청춘의 소멸, 무언가 찬란했던 시기가 지나가는 것, 찬란했던 것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이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정신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는요, 성찰적이고 수용적이고 사색적이죠. 뭔가 뒤를 돌아보고 이별을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해 보는 듯한 정서가 드러나 있고 어조는 애상적입니다. 애상적이다라는 것은 슬프고 마음 아프게 느낌, 이것을 애상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어조를 띠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시를 읽어보면서 어, 찬란했던 순간이 지나가는 것이
어떤 그것이 청춘이든 사랑이든 어떤 좋았던 한 시절이든 반드시 그 끝이 필요함을 그런 좋은 시절과의 이별, 결별이 내적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지녀야 할 순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잠깐 멈추고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풀고 다시 영상 들어주세요. 네, 문제 다 풀었나요?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1번. 이 시에서는 인생의 과정과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이 서로 대응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상 전개를 고려하여 빈칸에 들어갈 시어들을 찾아봅시다. 네, 자연현상과 인생을 지금 대응시켜서 보고 있어요. 꽃이 청춘이고 그러면 니은은 사랑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결별은 자연현상은 곧 낙화가 되겠고요. 이렇게 낙화가 있고 나면 무성한 녹음이 맺히고 녹음이 찾아오고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성숙해짐을 의미한다라고 우리 같이 해석했어요. 2번 3년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은 이 시의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봅시다. 결별은 결국 이 시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별의 의미가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결별이 꼭 내적 성숙이라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요지의 정답을 적었으면 모두 답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3번. 이 시는 요즘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상황과 관련하여 물음에 답해봅시다.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아오던 가수가 얼마 전 은퇴 공연을 가졌다. 그 가수는 이영기의 낙화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대중들의 가슴에 전달되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왔으며 이렇게 떠남으로써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고 싶다라는 말이 남겼다고 하네요. 1번. 이 시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계 깊은 면을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떠남으로써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고 싶다. 즉, 박수 칠 때 떠나겠다. 내가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남겨져 있을 때 나는 떠나서 영영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겠다. 이런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과 관계되는 여는 1년이었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이 부분이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계가 깊었습니다. 정답은 1년이고요. 2번. 그 가수에게 나의 청춘이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지 설명해 봅시다. 지금 보기에서 제시된 가수의 청춘은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가장 사랑을 받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춘이 지금 너무 행복하지만 이 행복을 두고 내 인생에 있어서의 성숙을 위해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반드시 이 청춘이 끝난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청춘이란 대중에게 사랑받으며 노래할 때가 되겠습니다. 공감 노트 보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성숙과 관련된 일상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나 보고 들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사례 중에서 하나만 말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길지 않은 삶을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이 시작되면 반드시 그것은 마무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도 어떤 물건도 어떤 시간도 반드시 그 끝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 영원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것이 끝이 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고 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생 영영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낙화처럼 정말 좋았지만 그 다음을 위해서 마무리하는 것들에는 뭐가 있는지 잠시나마 떠올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충 수업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본 수업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